박정희 대통령이 11.26 사태를 서거한 지 올해로 35주년을 곧 맞게 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과 이면에 담긴 이야기들 조갑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의 처음이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잠깐 북한 얘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 이제 김정은이 잠적 40일 만에 등장하고 나서 뭔가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의도된 그런 어떤 도발과 향후 어떤 그 협상에 대비한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뭘로 봐야 될까요? 이게 북한이 이런 도발에 재미를 붙였고 또 많은 덕을 본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하면은 한국 안에서는 여론이 달리죠. 반공 쪽으로 가가지고 반북한 쪽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켰는데 어느 사이인가 한국에 여러 가지 여론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근데 저는 전형적인 것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있었던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내건 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렇게 도발을 하면은 한국의 여론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걸 우리 언론이 좀 문제입니다. 언론이 너무 미주알 고주알 보도를 하니까 한국 안에서는 너무 과잉 불안감이 조성돼가지고 주민들이 대북 풍선 날리지 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이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의 조금 신중한 보도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남남 갈등 조장의 어떤 일환 그런 전략이라 이 말씀.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요새 잘 살다가 보니까 어쨌든 전쟁 없이 또는 무력 충돌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때 이런 도발을 하는데 사실 이건 도발도 아니고 별것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럼 총 몇 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과거에 흔히 있었고 그때 뉴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너무 과잉 보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이 혹시라도 북한의 저런 어떤 행동을 과잉 보도하면서 괜히 안보 불안감을 키워서 그렇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북한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김정은 체제가 이것도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북한은 구조적으로 불안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은 김정은이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2008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 정책이 벌써 몇 년 갔습니까? 한 6년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배급 체제가 약화되니까 시장이 커졌어요. 그리고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 권력층이 불안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정일이가 아니에요. 또 김정일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권력을 뿌리내리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두 개의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김정은의 행태는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뒤죽박죽 아닙니까? 사실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대외 정책, 대남 정책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데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방향이 안 돼요. 그것은 권력층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경제 개선에 대한 아무런 보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북한 인민들이 과거처럼 그냥 죽어 지내겠느냐. 북한 사람들도 시장이 커지면서 각성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북한은 불안정 단계에 들어갔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이제 모순이 계속 커져가고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퇴직이 직전이라기보다는 일단 네.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죠. 네. 예. 어쨌든 위기 관리를 우리 정부에서 또 국제사회에서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뭐 무슨 변고가 벌어지면 위기 관리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죠. 북한 정권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대북 정책을 통일로 가져가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죠.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유통일, 총 한 방 안 쏘고 북한 체제를 바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드는 방향의 대북 정책이 먹힐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이사 조치는 해제될 수가 없는 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전사한 것이 오이사 조치의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자 처벌, 사과, 인정, 요구한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군사적으로 보복을 하는 건데, 그건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 남북 접촉할 때 북한에서 총정찰국장 김영철을 내려보냈습니다. 김영철이 내려왔죠. 그것을 우리가 배우로 알려졌다. 그걸 우리가 만나준 것은 이것도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경찰서장이 지금 수배 중인 살인범을 만난 거 아닙니까? 천안함 폭침의 지령자 아니에요. 전쟁 범죄자 아닙니까? 그 자를 어떻게 회담 상대로 합니까? 이것은 어떤 국가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모처럼 지금 오고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도 뭔가 남북 관계를 좀 풀기 위해서 2차 고위급 접촉도 한번 하려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차질 없이 빚어지게 연락을 기대한다 이런 스탠스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의 남북 관계가 정상이에요. 북한이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가 봉쇄를 해가지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하는 기조가 정상이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강제 수용소를 폐지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없이 회담을 위한 회담. 그런데 이게 참 우리 국민들을 또 한번 깝깝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회담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 회담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또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문제와 인권 탄압 문제로 압박해 가는데 우리가 나와서 그 봉쇄망을 우리가 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연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고립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을 해도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야지. 그게 막연하게 회담 그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 언론도 몰고 나가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왜 회담을 하느냐 하는 원점에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하고 2차 고위급 접촉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하는데 왜 하는지. 왜 합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물어보시고 왜 합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요새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세게 제기되고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 개선의 한 징표로서 불법 억류했던 6만 명의 국군 포로 중에서 살아있는 500명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든지 이런 걸 위해서 회담을 해야죠. 이런 어떤 그 회담의 원칙 그리고 목적 이런 것이 좀 분명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지적들 청와대에서 잘 좀 파악하고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35주기 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당시 이거 뭐라고 11.6을 뭘로 규정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우발적 김재규의 범행인지 계획된 범행인지 아니면 온갖 어떤 모순이 쌓여서 그걸로 톡 터져 나온 건지 어떻게 좀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규라는 아주 독특한 인간이에요. 독특한 인간, 우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직한 사람이다.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정보부장을 하기에는 네. 이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야당이 네. 그리고 학생과 함께 아주 강렬한 강경한 투쟁을 하고 또 경제 상황이 그때 안 좋아졌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정을 보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냥 파탄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네. 거기에 또 차지철 경호실장까지 네. 이 김재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네. 이런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10월 26일 날 그날 당일 계획한 겁니다. 그날 당일. 예, 그날 당일 거사를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 들어서 갑자기 뭐 열받아서 건 아니고 누구하고도 의논을 안 했습니다. 네. 혼자 한 거예요. 네. 혼자 방아쇠를 당기기 한 30분 전에 부하들 모아놓고 오늘 한다. 예.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날 그 궁정동에 있었던 만찬의 자리가 박 대통령하고 차지철이 네. 김재규를 계속 공박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게 또 울컥하도록 만든 이런 거니까.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부마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소요 맞습니다. 문제들도 제대로 관리를 정보부가 못하고 있다. 예. 정부가 제대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책 같은 것들이 그게 알고 좀 뇌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제가 잠깐 재미있는 저 사진을 봤는데 김영삼 신민당 당시 총재도 11.6 이후에 조문을 했던 거죠? 네, 조문을 했죠. 물론 그때는 국장이니까. 네네. 예. 국장. 다만 김대중 씨는 당시에 연금 상태였으니까 네. 예, 못했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제 청와대 옆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예. 당시에 근무했던 그 군의관들이죠. 군의관들이 누구 시신인지를 잘 몰랐다. 예, 몰랐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김대규의 부하들이 감시를 하고 네. 예, 이렇게 병상 위에 눕혀놓고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진단을 하라고 하는데 네. 그때 그 군의관 이야기가 나중에 진술 조서에 나옵니다만은 꿈에도 이게 대통령인 줄 몰랐다. 왜냐하면은 시계가 흐름한 세이코 시계고 넥타이 핀이 있었는데 그 몇 개가 벗어져 있었다. 도금이 도금이 벗겨진 그리고 이 혓대 허리띠가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허옇게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꿈에도 대통령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혓대나 얼굴은 못 보고 혓대, 시계, 넥타이 핀 이런 것만 봐서는 그냥 보통 사람인 줄로 보통 사람 이해하겠죠. 네, 알고 있었던 건 나중에 알게 됐겠죠. 자, 아까 잠깐 김영삼 전 대통령 YS 얘기도 잠깐 했는데 조문도 가고 어쨌든 YS와 어떤 정적 관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은 김일성이었죠. 김일성. 네. 김일성은 나만이 상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적으로는 역시 같이 선거에서 한 분 붙었던 김대중. 예. 그에 비해서는 김영삼 씨에 대해서는 그런 라이벌 의식이나 이런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 막 제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러나 그 직전에 12.6의 원인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강경투쟁이고 국회에서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명당 해버렸죠. 그렇죠. 제명당 처음으로. 그것 때문에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이어지고 시위가 일어나고 이게 김재규의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11.6으로 연결되는 이런 주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라이벌은 항상 신경을 썼던 정치인은 DJ다. 그렇게 봅니다. DJ야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뭐 일본에서 뭐 좀 납치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DJ하고 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DJ에 대해서 평가한 뭐 그런 내용들은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을까요? 뭐 많죠. 약간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그런 정도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DJ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좀 악연이 많죠. 악연이 많고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나 또 김대중 씨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진 민족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높게 평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던 전면 거죠.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억압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경제 발전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현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한번 만났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죠.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좀 전면적 부정하는 그런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 그 전후에 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박정희 시대는 독재 시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했잖아요. 예, 그때, 이, 독재라고 딱 규정할 수 있는 시기는 5.16 나고 나서 군정 시절, 그죠? 군정 시절 한 3년. 그 다음에 유신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유신체제. 이 계엄령을 피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유신헌법을 만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한 7년 돼요. 이 기간을 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10년은 그것은 독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독재 얘기가 나와서 잠깐 그런데 지금 그 18년 기간을 우리 사회는 어쨌든 그 시간이 독재라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른바 경제 개발 독재 이런 말을 쓰는데요. 후진국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효율성과 집행력.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킨 다음에 그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 복지도 하고 민주주의도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방식은 권력 행사 방식은 역사 흐름에 맞았다. 이렇게 그 시대 흐름에 맞았다. 그 순서를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게 아닐까요? 최소한의 인명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경제 발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그리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인데 이것은 박 대통령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다음에 교육 확충 한미동맹이란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그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저도 그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리콴유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어쨌든 아시아에서 3대 지도자를 뽑아라 라고 했는데 직접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목을 한 거는 아니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좀 헷갈리네요. 안 했어요. 그게 아주 지목은 안 하고. 90년대 초에 월간조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인터뷰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지금 돌아가신 김성진 전 문공부 장관, 이 싱가포르 대사를 지내신 분이 분을 모시고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진 장관이 이광요 수상한테 물었습니다. 아시아의 3대 지도자를 꼽아달라니까 우선 중국에서는 등소평을 꼽았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요시다 수상. 모택동이 아니고 등소평을 꼽은 거죠. 요시다 수상. 전후 일본을 개혁한 요시다 수상. 일본 수상.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 번째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을 거명을 하면은 한국 국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랬습니다. 당시에 어떤 영향을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이 박정희 시절 또 한국의 현대사를 당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무드가 형성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정희 이야기인데 비로소 문민 정부가 열렸다.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다 이제 군사 정부다. 이렇게 군사 정부를 많이 비판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시아의 3대 지도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리콴유 수상은 아직도 살아 있고 지금은
시니어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아들이 지금 현 그렇죠. 수상을 하고 예. 있는 거고, 국내에 와서 얼마 전에 제 기억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걸로 제가 언론 보도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광효 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11.6으로 돌아가시기 네.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지도자입니다. 아, 외국 정상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군요. 리콴유 오른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리콴유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 혹은 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무슨 평가한 게 있습니까? 만찬 연설 때 네. 이광효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다. 네. 하는 아주 그런 말하면 파퓰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건설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사람이지 여론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건 아주 핵심적인 의미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최단 기간 내에 이 정도 효율적인 네. 행정을 통해서 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파퓰리스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네. 국력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려다가 보니까 유신 체제가 본인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정치 코스트를 최소로 줄이고 네. 국력을 조직화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한다. 네. 이게 유신 체제의 모토였고, 요 유신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오늘의 경제의 바탕인 중화공업을 건설했죠. 네. 그리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총을 맞아가 돌아가셨지만은 남겨놓은 것이 중화공업 체제죠. 네. 그러니까 세계 5대 공업 국가가 될 수 있는 바탕을 기반을 정치 코스트를 최소화해서 만들었다. 네. 이것을 이광효 수상이 정확하게 본 거죠.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반대 쪽에서는 이제 그 당시 어떤 민주화가 좀 정체가 되고 후퇴했다 뭐 이런 평가는 뭐 나오긴 하거든요. 또 그렇죠. 오늘 보니까 문재인 의원이 뭐 긴급 조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혹시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1975년에 네. 긴급조치 9호가 발령이 됐어요. 네. 월남이 폐망한 직후인데 네. 그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개헌 논의를 하면은 네. 아주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개헌 논의하면은 잡아 넣으라고 한 건 아니죠. 그거를 그렇게 비유한 거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아, 현 국면에서? 예. 저는요. 네. 1987년에 만들어진 이 5년제 단임제가 네. 앞으로도 한 30년 계속돼가지고 한 50년 정도 실험을 해봐야 돼요. 아, 지금 87년 체제 자체가 거의 뭐 역사적 소임을 다 한 게 아니다 이런. 이 헌법은 자주 바뀌는 게 아니고 네. 헌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따르는 것을 먼저 해야지 헌법을 뜯어 고칠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국회가 그러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회의 소위 저는 국회 식물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선진화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항은 헌법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수결 원칙을 지정한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국회 운영을 하면서 개헌을 하자. 지금 이 국회는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어요. 네. 짧게 인간 박정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전에 누구한테 비탁주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비탁주라는 말씀 혹시 들으셨습니까? 뭐 맥주하고 막걸리를 섞는다. 또는 막걸리하고 요즘 맥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걸리하고 또 뭐 사이다를 섞어서 먹었다 해가지고 뭐 막사이사이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때 먹은 것은 시바스 리갈이었죠. 네, 그때는 시바스 리갈. 그래서 양주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데 막걸리를 일주일에 좋아했다고 한 번은 아마 양주를 드셨다는 것 같고 막걸리를 좋아했다고 한 번은 또 막걸리를 먹는데 막걸리에 맥주를 타서
예. 그 나무젓가로 저어서. 원래 술을 아주 애주가입니다. 네. 애주가, 예.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죠. 아. 예. 당시에 그 삽교촌 중공식 때도 갑자기 그 주변에 그 동네에 있는 촐로를 초청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게 그게 마지막 사진인 걸로 예. 자료에서도 제가 봤는데요. 자, 오늘 뭐 11.6 35주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조갑재 대표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숲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예. 쓰셨던데 그게 어떤 맥락입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아마 자기 공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 기숙사 신축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네. 그런데 이게 도심 숲을 파괴하는 기숙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부가연 숲 한 3만 평방미터를 네. 그 안산 자락인데 그걸 아주 없애버렸어요. 네. 그게 이화여대가 육계동의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도심 숲이라는 것은 절대로 보존해야 될 지역입니다. 또 절대로 보존해야 될 지역으로 진행돼 오다가 네. 작년에 용도 변경을 해버렸어요. 네. 등급을 하향 조정해가지고 짓고 있는데 하나 미스테리는 도심 숲을 이렇게 대규모로 없애는 데 대해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기자들도 이걸 보도하지 않아요. 네. 난 그건 도대체 이슈가 안 된 주제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롱뇽, 네.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성산 온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KTX 공사를 지연시킨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도심 숲은 이 서울 시민의 허파입니다. 허파. 네. 이게 말하자면 공해를 줄여주고 네. 정화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네.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광화문광장의 1.6배나 되는 도심 숲이 없어졌는데도 네. 왜 환경단체가 침묵하느냐? 네.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이런 환경단체는 환경운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할 목적으로 환경운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도록 만들고 있다. 한번 저희들이 그 아연숲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네, 말살 부가연숲. 예, 부가연숲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취재를 통해서 좀 깊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